안녕하십니까. 국제투자의회 7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통보 받았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온라인 강의는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 진전이 없는 한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클래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6주차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강의 내용이 15장 해외 직접 투자의 기초에서 4절 해외 직접 투자의 분류, 동기, 유형에서 첫 번째 해외 직접 투자의 분류 요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7주차 강의 1교시를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블랙보드에 올린 제 강의 자료를 보면 표 15-3을 보면 되겠습니다. 표 15-3에 주식 취득이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간접 투자로 구분되는 요인에서 해외 직접 투자로 구분되는 경우를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법인의 경영활동 참여, 즉 피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의 목적을 위한 주식의 취득임은 해외 직접 투자라는 것이죠. 또 현지 법인 설립 후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되고 경영활동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기적인 투자를 했다면 역시 해외 직접 투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 간접 투자로 구분되는 경우는 해외 법인 경영활동에 참여가 없는 단순한 시세 차익만을 위한 주식 취득, 즉 피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권의 행사가 없는 국제정권 투자는 해외 간접 투자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간접 투자를 총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표 15-4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표 15-4를 보시면 이제 표 15-3은 주식의 취득과 관련해서 구분한 것이고요. 이제 총체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간접 투자를 비교한 것은 표 15-4입니다. 표 15-4를 보시면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취득이나 해외 법인 설립의 주식 취득 투자는 해외 직접 투자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한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자로 구분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성격적으로 장기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경영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참여를 통한 자금의 장기적 대출, 이거 역시 이제 장기적이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죠. 이거 역시 해외 직접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속적인 경영 성과에 의한 이윤 추구와 모기업으로의 과실 송금, 즉 경영활동을 해서 어떤 수익이 났다면 그 과실을 이제 모기업으로 송금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기업이 현재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유무형의 자본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형은 잘 아시겠지만 무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랜드라든가 경영 노하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해외 간접 투자는 총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세 차익만을 위한 단순한 국제정권 투자입니다. 또한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인 참여가 없이 단순한 이자 수익을 위한 자금 대출도 해외 간접 투자죠.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단기적 투자, 이 단기라는 거에 또 방점이 있겠죠. 이것 또한 해외 간접 투자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단행할 시에 모회사와 자회사는 다수의 결합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 형태에 따른 투자는 4가지 측면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4가지 측면이란 첫 번째는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기업의 조직 문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 사업의 특성,
이제 세 번째는 산업 구조적 특성. 네 번째는 현지 기업의 형태. 이게 이제 네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따라서 결국 상이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합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의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투자, 수평적 투자, 다학적 투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적 투자는 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공정을 수직적 계열화해서 다수의 국가에 배치를 하고 이러한 공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원가상의 우위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수익적 투자가 수행되는 이유는 각 생산 공정별로 요소 집약도, 영어로는 이제 팩터 인텐시티라고 그러는데요. 이 요소 집약도, 생산 요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동, 자본, 기술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생산 요소가 집약되어 있는 정도가 서로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자료에 그림 15-1을 보면 생산 공정별 요소 집약도와 입지의 결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이제 1, 2, 3로 되어 있고요. 요소 집약도는 노동 집약적이냐, 자본 집약적이냐, 기술 집약적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본 집약적이면서 또 기술 집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단순화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노동 집약적인 이런 나라는 대체적으로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자본 집약적은 선진국 또는 일부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이걸 우리 흔히 선진개도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이미 소득 1인당 GDP 간단한 예로 3만 달러 이상이면 이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뭐 3만 2천 달러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자랑스럽게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선진국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후진국이었을 때고 개도국이었을 때고 또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선진 개도국으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기술 집약정은 뭐 자타가 공인하듯이 결국 기술 집약정은 선진국에 주로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생산 공정을 각 공정별로 적합한 요소가 풍부한 나라에 분산을 시켜서 이로 인해서 생산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또한 생산 공정의 분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지 기업에 하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생산 공정을 통제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재의 거래를 내부화시킴으로써 공정 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부화의 이점을 얻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아마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은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생산 비용에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이 있죠. 근데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정 비용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동 비용은 변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은 평균 비용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균 비용의 하락은 결국은 가격 경쟁을 결국은 함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을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 기업이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다수의 제조업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에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단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광범위하게 설치된 생산 공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 모회사의 통제력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조직의 힘은 모회사에 집중되게 되고 결국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결국은 기업 전략적으로 본국의 모회사에 의해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활동은 모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한 가공이나 중간재의 생산 또는 완제품의 조립과 포장 등의 생산 활동에만 집중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제조회사가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술은 본국의 모회사에서 개발하고 모니터, 반도체 칩, 하드웨어 등은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해외 생산 기지에서 생산한다면 이는 수직적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보면 그때는 이제 IBM이 이것도 뭐 제가 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IBM이 결국은 컴퓨터 완제품에 있어서 최강자였죠. 그 다음에 일부 뭐 델 컴퓨터라든가 기타 뭐 지금은 뭐 이제 그 기업이 생산하진 않지만 지너스라든가 뭐 TV도 생산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도 생산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 IBM PS2가 제가 이제 유학할 당시에 제가 구입하게 됐는데 이 PS2에 결국은 이제 다 이게 뜯어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만들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뭐 또 대만의 어떤 뭐 중소기업이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완제품은 IBM의 브랜드로 나옵니다만은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 등은 당시에는 이제 우리 한국과 대만이 주로 공급했었죠. 지금은 뭐 중국이라든지 일부 동남아 국가라든지 여기서 이제 조달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생생하게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평적 투자는 생산 공정을 수직적으로 계열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의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 기능을 다수의 국가로 확대하는 투자 유형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모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수평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요 동기는 역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지역별 수요 차별화가 이루어진 경우 현지 수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최종재를 본사에서 생산해서 현지국 시장에 판매하려 할 경우에 운송비 부담이 클 경우에는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평적 투자가 이루어지죠. 또한 세 번째는 현지국 정부가 무역 장벽을 설치할 경우에 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수평적 투자가 단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이제 수평적 투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해외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를 들 수 있죠. 연구소는 생산 공정과 같이 하위 공정과 상위 공정으로 분류할 수가 없죠. 조직 자체가 수평적인 조직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직적 계열화를 이루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연구소를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설립할 경우 보통 수평적 조직 형태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도 학교에 오기 전에 연구소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소는 저는 인문사회과학적인 연구소고 또 뭐 공대 쪽의 연구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연구의 주제만 다를 뿐 연구하는 그 형태는 똑같은 것이죠. 조직이 있고 뭐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평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과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소장님과 뭐 기타 이제 협의해서 연구 과제는 각 연구 주체별로 여기서 연구 주체라는 건 이제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각 이제 전공 분야에 그렇게 해서 나눠주게 되면 결국 그 자기가 연구 과제에 맡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이 본인이 독립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뭐 아마 자연계열이나 공대 쪽의 연구소도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가 결국 수평적 투자의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각적 투자는 기업이 기존의 사업 단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해외에서 시작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각적 투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련 산업에 대한 다각화이고 두 번째는 비관련 산업에 대한 다각화입니다. 자, 이제 그럼 관련 산업에 대한 다각적 투자는 무엇인가? 기존의 사업 단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다각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이제 예를 들면 TV 제조업체가 VCR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한다면 이거는 이제 관련 산업에 대한 다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TV 제조회사가 기존의 TV를 제조하면서 축적한 전자기술을 VCR 사업에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판매 경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비관련 산업에 대한 다각적 투자죠. 이건 뭐 글자 그대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뭐 얘는 손쉽게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제약 사업에 참여하는 것 같이 기존의 기업이 사업에서 활용하던 기술을 전혀 활용할 수 없죠.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과 제약, 약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그 기술은 전혀 상반된, 전혀 다른 그런 기술인 것이죠. 또 시장에 대한 접근도 기존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각적 투자를 기업 전략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관련 산업에 대한 다각화 투자는 기업이 불안정한 외부 시장을 내부화하는 내부화 전략적 동기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련 산업에 대한 다각화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으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적 동기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해외 자회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형 자회사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적인 이사회를 가지고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금 조달과 생산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의미하죠. 모든 중요한 전략적 결정사항을 독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있어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자회사의 준수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독립채산형 자회사는 독립형 자회사와 같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행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독립형 자회사만큼의 재량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즉, 모회사는 자회사의 기본 경영 방향에만 간섭을 합니다. 즉, 이제 자회사의 기본 경영 방향은 모회사가 결국은 결정하거나 모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방향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회사의 일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제 지금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자회사의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 제약을 받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이 독립채산형 자회사의 진출은 주로 중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결합형 자회사입니다. 결합형 자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보이는 경우죠. 모든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모회사가 결국은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회사의 기능은 이를 수행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제한되죠. 이러한 결합형 자회사는 모회사의 조직이 모회사 지향형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경영 영역이 비교적 낮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수직적인 형태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시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해외 직접 투자는 자본의 국제 이동이라는 관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의 한계 수익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익성이죠. 그 해외 직접 투자를 왜 하는가? 결국은 이제 기업들은 끊임없이 결국 수익성이 높은 그런 지역을 찾아서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물론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꽉 이렇게 진출할 수 없게 막아놨다면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1980년대 이후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90년대 이후 결국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WTO가 이제 탄생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자유화, 자본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게 이제 세계화의 큰 흐름이었죠. 수행되면서 결국은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결국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서 결국 가장 최적의 투자 환경을 찾아서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이 높은 그런 기회를 기업들은 끊임없이 찾고 있고 그 찾고 있는 결과 결국은 가장 생산이 또는 투자가 가장 원활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해외 기업 투자를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기업의 국제 경영 전략의 기본 방향 하에 보다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나 목적은 기업의 경영 상태 및 경영 전략, 현재의 투자 환경 및 요인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제반 동기와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동기, 행동적 동기, 경제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 동기, 뭐 영어로는 strategic motiv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적 동기는 결국은 기업이 이제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 동기에 따라서 한 5가지 유형으로 또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지향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산 효율 지향형. 세 번째는 자원 지향형. 네 번째는 지식 지향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위험 회피 지향형의 형태로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장 지향형 투자라는 것은 기존의 시장 점유율과 판매망을 유지하면서 제3국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현지에 진출해서 현지 생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GM이나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현지 생산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 효율형 투자는 현지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제, 섬유, 완구, 액세서리 이런 것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 이제 해당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전자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동남미,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전자제품 조립을 위한 공장을 건설한 것도 또 하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자원 지향형 투자입니다. 자원 지향형 투자는 글자 그대로 자연 자원의 부존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채취한 원료는 현지 수요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투자국 또는 제3국에 재수출되기도 하고 원유, 광업, 농업, 임업 등의 자원개발 투자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제 중동 지역 석유 투자 및 부존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해외 직접 투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전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주로 이제 동남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국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이제 뭐 중아시아라든가 이런 지역에 많이 진출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뵙겠습니다.